리블롱산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시절 나는 사냥개 라브리와 양떼들만을 데리고 사람 그리자 하나 구경하지 못한 채 혼자서 몇 주일째를 지내곤 했다. 어쩌다 몽드르이르의 수도자들이 약초를 캐러 그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피에몬 근처에서 숯을 굽는 사람들의 시커먼 얼굴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과 떨어져 외로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별로 말도 없고 이야기하는 재미도 잊어버렸으며 마을이나 읍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보름치의 식량을 싣고 불타진 산길을 올라오는 우리 농장의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릴 때마다 꼬마 미아로의 명랑한 얼굴이며 노라드 아주머니의 갈색 모자가 언덕 위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 보일 때면 나는 항상 기뻤다. 그때마다 나는 아랫마을에 누가 세례를 받았느니 누가 결혼을 했다느니 하는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 듣곤 했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도 알고 싶은 것은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였다. 근처 마을에서 스테파네트 아가씨만큼 예쁜 여자는 없었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채 하면서 아가씨가 요즘도 자주 저녁 초대나 파티에 가는지 또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아가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찾아오는지를 슬쩍슬쩍 물어보곤 했다. 한낱 양식에 불과한 내가 그런 일들을 알아서 무엇하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그때 나는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그때 내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보았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노라고. 그런데 어느 일요일 기다리던 주주일체의 식량이 늦게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아침나절엔 미사 때문이려니 했고 점심때쯤엔 천둥번개가 치고 억수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으므로 길이 막혀 노새를 몰고 오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3시쯤 되어 하늘이 맑게 개이고 물기를 머금은 산이 햇빛을 받아 활짝 반짝이기 시작했을 때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골짜기를 흘러나가는 시냇물 소리 사이로 마치 부활절의 교회 종소리처럼 맑고 경쾌한 노새의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노새를 물고 온 사람은 꼬마 미아로도 노라도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아가씨였다. 아가씨는 식량이 담긴 버들 광주리 사이에 반듯하게 앉아 비온 뒤 한창 싱그러워진 산공기의 뺨을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꼬마는 알아누웠고 노라도 아주머니는 휴가를 받아 집에 갔다고 어여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노새에서 내리며 말해주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듣는 바람에 이렇게 늦었노라고. 그러나 리본과 레이스를 치장한 나들이 옷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는커녕 방금 어느 무도회라도 들렀다 오는 길인 것처럼 보였다. 오, 사랑스러운 아가씨. 아무리 쳐다봐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가까이서 아가씨를 보기는 처음이었다. 겨울이 되어 양들이 마을로 내려갈 때 농장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있다고 아가씨를 본 적은 있었지만 아가씨는 언제나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약간 새침한 얼굴로 식당을 가로질러 가면서 한 번도 하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었다. 그러던 아가씨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것이다.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러니 내가 어찌 넋을 잃지 않을 수 있으랴.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광주리에서 식량을 다 꺼내놓은 다음 호기심이 가득한 눈길로 주위를 살펴보았다. 고운 나들이 옷이 젖지 않도록 치맛자락을 살짝 치켜 올리면서 아가씨가 목장의 울타리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아가씨는 내가 쓰고 있는 작은 방을 보고 싶어 했다. 양 가족과 집단을 잠깐 잠자리며 벽에 걸린 외투, 채찍과 구식총 따위를 보고 아가씨는 무척 흥미로워했다. 그 모든 것이 아가씨에겐 신기하고 흥미로웠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잔단 말이지? 가엾어라. 항상 혼자 지내려니 얼마나 따분할까. 그래, 무얼 하며 지내? 무슨 생각을 하고? 나는 대답하고 싶었다. 바로 당신을 생각합니다, 아가씨. 그렇게 대답했어도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슴이 뛰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아가씨는 그것을 다 눈치챘는지 일부러 짓궂은 질문을 던지고는 내가 쩔쩔매는 꼴을 보며 재미있어 했다. 가끔 여자친구도 찾아오기도 하겠지? 틀림없이 그 여자친구는 황급히 사냥이거나 산 꼭대기에서만 사는 산의 요정 에스테레일 거야.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아가씨야말로 머리를 뒤로 젖히며 사랑스럽게 웃는 모습이나 갑자기 나타났다 서둘러 가버리려는 것이 꼭 여정 에스텔레 같았다. 안녕. 조심히 가세요,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광주를 가지고 떠났다. 아가씨의 모습이 산 언덕 아래로 사라지자 노새 발굽에 채여 구르는 돌멩이 하나하나가 마치 내 가슴 위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언제까지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결 같은 순간에 깨어날까봐 저녁 때까지 잠에 취한 사람처럼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골짜기가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기고 양들이 몸을 비비며 우리를 찾을 무렵 누군가 언덕 아래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스테파네트 아가씨 모습이 나타났다. 아가씨는 물에 흠뻑 젖은 채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조금 전에 명랑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도 소나기로 물이 불어난 산 아래 소르그 계곡을 무리해서 건너려다가 그만 물살에 휩쓸릴 뻔한 모양이었다. 더욱 딱한 일은 이제 농장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지름길이 있기는 했지만 아가씨 혼자서 길을 찾아 나선다는 건 무리였고 내가 양떼를 두고 떠날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기 때문이었다. 산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는 사실에 아가씨는 몹시 당황해 있다. 게다가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하는 생각에 아가씨는 더욱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나는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애썼다. 지금은 7월이라서 밤이 아주 짧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아가씨. 아가씨가 젖은 발과 옷을 말릴 수 있도록 나는 서둘러 모닥불을 피웠다. 그리고 우유와 치즈를 꺼내 놓았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뭘 좀 먹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가씨의 두 눈에 커다란 눈물방울이 맺히는 걸 보자 나도 그만 울고 싶어졌다. 산마루에 석양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이제 주인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나는 아가씨가 목장 안으로 들어가 좀 쉬기를 바랬다. 깨끗한 집단을 깔고 그 위에 새 양가죽을 펴놓은 다음 아가씨에게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나는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다. 사랑의 불길로 가슴이 활활 타는 것 같았지만 티끌만큼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걸 하느님께 맹세할 수 있다. 신기하다는 듯 아가씨를 바라보는 양들 곁에서 세상에 어떤 양보다도 고귀하고 순결한 아가씨가 나의 보호 아래 쉬고 있다는 사실이 다만 자랑스러웠을 뿐 밤하늘이 그렇게 높아 보이고 무별들이 그렇게 찬란해 보인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울타리 문이 열리고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밖으로 나왔다.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양들이 꼼짝거리면서 집단을 부스럭대고 잠결에 있다간 매 울어대기도 하니 그럴 수밖에. 그래서 차라리 모닥불 곁을 놔는 게 낫겠다 생각한 것이리라. 나는 내 양털 모피를 아가씨 어깨에 둘러주고 불길을 돋우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별빛 아래서 밤을 새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난 시간이면 또 하나의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적 속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그럴 땐 샘물은 더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작은 불꽃들은 연못 위에서 춤추며 반짝인다. 산의 모든 정령들이 자유로이 오가고 대기 속에서는 나무가 자라고 풀잎들이 돋아나는 소리 같은 들릴 듯 맡은 듯한 소리들이 들려온다. 낮이 살아있는 것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죽은 것들의 세상이다. 그러한 밤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밤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도 몸을 바들바들 떨며 어디서 작은 소리만 나도 내게로 어깨를 바싹 붙여오곤 하는 것이었다. 한 번은 저 아래 연못으로부터 길고 구슬픈 소리가 우리들이 앉아있는 곳까지 메아리쳐 왔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를 미끄러지듯 스쳐 지나갔다. 마치 저 구슬픈 음향이 빛을 이끌고 가는 것만 같았다. 뭐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창고로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그리고 나는 성호를 그었다. 아가씨도 성호를 그었다. 그리고는 잠시 깊은 생각이 잠겨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이윽고 입을 열어 내게 묻는 것이었다. 목동들은 다 마법사라던데 그게 정말이야? 그럴 리가 있나요? 이런 데서 지내노라면 아무래도 별들을 더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산 아래 사람들보다 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이 알고 있는 것뿐이죠.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양털로 몸을 감싼 채 손으로 턱을 받치고 있는 아가씨는 마치 하늘나라의 귀여운 목동 같았다. 참 많기도 해라.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보기는 처음이야. 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 알고 말고요. 자, 들어보세요. 바로 우리 머리에 있는 것이 성 야고베 길이에요. 저긴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곧장 뻗어 있죠.
용감한 샤를마뉴 대왕이 사라센과 싸울 때 갈리시아의 성 야곱이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려놓았다고 해요. 더 멀리 있는 것은 저것은 4개의 번쩍이는 축이 달린 영혼들의 수레이고 그 앞에 있는 3개의 별은 3마리의 야수. 그 3번째 맞은편에 있는 작은 별은 마부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구 흩어져 있는 별들이 보이죠? 그것들은 하느님께서 천국에 두고 싶어 하지 않은 영혼들이랍니다.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것이 쇠스랑 혹은 3명의 왕이죠. 바로 우리네 양치기들에게 시계 노릇을 해주는 별들이랍니다. 저 별들만 보고도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보다 조금 아래로 언제나 남쪽에서 빛나고 있는 저 별은 장드밀라예요. 하늘의 횃불이라고도 하죠. 저 별에 대해서는 양치기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이 3명의 왕, 닭장과 함께 친구 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더랍니다. 닭장은 성질이 급해 제일 먼저 길을 떠나 윗길로 갔다는군요. 보세요. 저기 한 복판에 있지요? 3명의 왕은 아랫길로 질러서 닭장을 따라갔답니다. 그러나 느림보인 장드밀랑은 늦잠을 자다가 맨 뒤에 처지고 말았지요. 화가 난 그는 두 친구를 멈춰서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3명의 왕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러나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들의 별인 목동의 별이에요. 새벽에 우리가 양떼를 모고 나갈 때, 그리고 저녁이 되어 양떼를 물고 들어올 때, 저 별은 언제나 우리들 앞에서 빛나고 있지요. 우린 저 별을 마글론이라 부른답니다. 예쁜 마글론은 프랑스의 피에르를 뒤쫓아가 7년에 한 번씩 그와 결혼을 할 수 있지요. 정말이야? 별들도 결혼을 한다는 것이? 그럼요, 아가씨. 나는 별들의 결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엇인가 향긋하고 부드러운 것이 어깨 위에 가볍게 얹혀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리본과 레이스, 물결치는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나의 어깨에 곱게 기대온 그것은 잠이 들어 무거워진 아가씨의 머리였다. 아가씨는 날이 밝아 하늘의 별이 희미해질 때까지 그렇게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지만 나는 아름다운 생각만을 보내준 그 맑은 밤의 거룩한 보호를 받으며 잠자는 아가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양떼처럼 조용한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이따금씩 생각했다. 그 별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려와 지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